네, 안녕하십니까. 자, 경제학 문제풀이 하고 있죠. 우리 이제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9장의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이론의 단순이론, 기초이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할 차례죠. 이번 시간에 6번 보겠습니다. 자, 9장의 6번. 네. 자, 6번은 무슨 문제냐. 자, 9장 6번 문제. 정부의 조세함수가 t는 80 플러스 0.35y다. 조세를 줬습니다. 80 플러스 0.35y. 소득의 비례 조세함수가 들어왔죠. 한계 소비세향은 0.7이다. 한계 소비세향이 0.7이다. GDP가, 즉 국민소득이 100만큼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100만큼 증가하면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비 변화는 이랬습니다. 이제 소비의 변화분이 얼마인가 그랬죠. 이건 뭐 성수이론이 아니고 이제 그 소비함수에서 그 한계 소비 성향의 개념을 물어봤죠. 앞에서도 했지만 원래 한계 소비 성향 여기 이제 소득이 100 변하면 소비가 얼마나 변하는가. 여기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을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해야 되는데 앞에 하고 다른 점은 이 문제는 여기 관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의 비례 조세함수가 도입됐습니다. 정액세가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소득이 100 증가되면 반드시 보세요. 소득이 100 증가되면 30%의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 내고 나머지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만약에 없다면 요 가정이 없고 그냥 정액조세만 들어가 있다면 한계 소비세는 그냥 소득 변화분, 여기 이제 원래 소득 변화분의 소비 변화분 아닙니까? 그죠? 조세가, 이 비례세 조세가 없는 모델이라면 이게 0.7이니까 요 소득이 100 증가되면은 소비는 70이 증가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30은 저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소득의 비례 조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때의 한계 소비세향은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한계 소비세향이라고 보면 돼요. 조세부터 먼저 내야 됩니다. 그 증가된 소득에 대해서 조세를 먼저 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이 소득이 100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중에 요 조세가 있기 때문에 30%의 세금이 더 많이 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원의 세금을 내야 되죠. 텍스를. 나머지 이제 가처분 소득이 이제 70원이다. 이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비를 하고 저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계 소비세가 0.7을 이용하면 70원에 70%는 49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에. 요 함수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49원만큼 증가. 답은 4번이 되겠다. 네. 다음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7번 문제는 이제 성수요인데 한계 소비 성향이 0.9인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25만큼 증가시키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로서 25만큼의 세금을 증대시키다. 균형예산 성수죠. 우리 균형예산 성수는 기본 모형에서 이렇죠. 조세를 100원 걷어가지고 그걸 정부 지출, 소비, 투자 지출을 할 때 국민소득 변화는 1-15분의 1-15서 1이고요. 여기 이전 지출이란 말은 없죠. 정부 지출이 이전 지출은 반드시 이전이란 말을 붙이거든요. 만약에 조세를 걷어서 이전 지출을 그대로 해버리면 공짜로 주는 사회보장 지출을 그대로 해버렸다면 1-15분의 10 빼기 10로서 0이 되죠. 여기 이전 지출하면 25 하면 여기 분모가 25입니다. 동시에 했다는 것이 50이 아니고 25니까 0 곱하면 0이고요. 얘는 25 하면 성수가 1이니까 25 증가됩니다. 요런 이제 균형예산 성수가 있죠. 근데 단 이제 균형예산 성수에서 딱 요게 맞는데 그때도 설명했지만은 요거는 뭐 분자 자체가 0이니까 뭐가 추가되든 어떤 모델이든 간에 뭐 0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이거 이전 지출 균형 재정하면은 국민소득은 변화 없다가 답입니다. 근데 요 놈이 문제죠. 요 문제처럼 기본 모형에서는 1-10분의 1-10이니까 1인데 그래서 25 하면 25가 증가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 모델 있죠. 뭐 1-10분의 1-10이지만
추가 모델은 이제 요런 비례 조세가 도입되면은 여기 CT가 추가돼서 1보다 적고, 수입 함수가 도입되면은 수입 성향이 들어오니까 역시 1보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계수가 도입되면은 이건 마이너스 B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1보다 크고, 이게 이제 기본모형에서 배운 거죠. 자, 그때 이제 뭐 1보다 크다 적다 이거는 이제 직접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외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기본에서 벗어난 내용이 요거입니다. 요것이 한계 수입 성향이 도입됐지만 수입 함수가 그냥 소득의 비례 함수로 도입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서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인데, 수입 함수가 이렇게 가처분 소득으로 도입됐다. 한계 수입 성향이 들어왔기는 들어왔는데 가처분 소득으로 도입되면 요 성수가 약간 바뀌죠. 이때는 정부지출 성수는 그대로 1-C 플러스 n분의 1인데 조세 성수가요, 조세 성수가 1-C 플러스 n분의 마이너스 c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 m이 들어간다 했죠. 플러스 m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요거 도입된 경우에만 조세 성수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균형 재정을 해버리면 요거 두 성수를 가감하면 1이죠. 그때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입되어 있어도 요 기본에서는 수입 함수가 도입되면 균형해산 성수가 1-C 플러스 n분의 1-C니까 1보다 적어져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근데 여기 가처분 요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세 성수가 여기 추가되기 때문에 이때 균형 재정 성수 하면은요, 두 개를 동시에 하면 요거 두 개 가감하면 1이 돼버리거든요. 1. 그때는 수입 함수가 도입돼도 25, 25 하면 25가 증가된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케인즈 단수 모형의 소비 함수가 C는 0.6y 플러스 80. 그다음 투자 함수가 도입됐네요. 자, 9번이 소비 함수 0.6y 플러스 80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 함수가 들어왔어요. 0.2y 플러스 50. 자, 요게 추가적이네요. 소득에 비례한 유발 투자가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 가속도 계수죠. V. 이제 추가됐습니다. 정부치 100으로 주어진 경우 독립투자가 100만큼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얼마 증가하겠는가 이랬어요. 투자가 100 증가되면 국민소득은 얼마 증가, 투자성수 이용해야 되죠. 이 모델의 투자성수는 1-C분의 1에서요. 기본 투자성수에서 여기 추가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0.2가 추가되어야 되죠. 여기 B가. 여기 이제 이 문제의 투자성수입니다. 그럼 이 투자 변화분 100 곱하면 국민소득이 변화가 계산되겠죠. 그리고 이제 0.2분의 0.4, 0.2분의 5니까 500입니다. 500. 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케인즈 단수 모형에서 현재의 균형소득이 200이다. 자, 10번. 현재의 소득은 200이다. 균형소득은. 완전고용소득이 450이다. 완전고용, YF가 450이다. 그럼 GDP 갭이 지금 250이 발생하고 있죠. 불황입니다. 그죠? 요거 빼기 250이 GDP 갭이. 한계 소비량이 0.8이다. 한계 소비량이 0.8이다. 완전고용에 도달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되는가? 이게 완전고용이 되기 위해서는 GDP 갭만큼 소득을 변화시켜주면 되겠죠. 250을 올리면 완전고용이 실현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야 되느냐? 이렇게. 그럼 정부 지출 성수 이용해서 소득을 250을 올리기 위한 정부 지출 변화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 모델의 정부 지출 성수는 기본 모델이니까 1-0.8분의 1이 정부 지출 성수입니다. 보다가 이제 정부 지출을 얼마나 늘려주면은 국민소득이 250이 증가돼야 되죠.
250이 증가돼야 완전고용이 실현되니까 250이. 그럼 이제 역으로 추산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제 5니까 50을 내야 되겠습니다. 50. 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요. 그런 식의 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3번은 어떤 문제냐? 어느 나라의 거시경제 모형이 다음과 같아. 이때 이제 문제를 잘 정해야 돼요. 밑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소비, 투자, 정무출, 조세, 뭐 Y는 CIG 이렇게 요게 이제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이거 케인즈의 생산물 시장 균형, 케인즈의 국민소득 결정 모형이구나. 이거 이제 구장이 머릿속에 떠올라져야 됩니다. 그 자료를 딱 이제 적응을 잘하세요. 이런 자료가 나오면 케인즈의 생산물 시장 균형 소득 결정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경제의 잠재적 총생산이 1,500이다. 완전고용 잠재 GDP가 1,500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밑에 자료가 쫙 나와 있습니다. 케인즈 생산물 시장 균형 자료가 쭉 나와 있죠. 완전고용은 1,500이다. 그 밑에 이제 보기를 보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는데 보기를 보니까 이 경제 모형의 균형 소득은 잠재 총생산보다 작으며 크며 여기다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재 총생산이 1,500인데 완전고용 GDP가 현재 소득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현재 소득이 잠재 지표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황인지 불황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케인즈 모델에 요 현재 균형 소득이 얼마를 계산하는 거는 Y equal C I G 이렇게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수출 수입이 다 있으면은 수출 수입까지 이제 계산하지만 이거는 수출 수입은 없고 Y는 CIG까지만 있죠. 그래서 빨리 이거 이제 이꼴 해가지고 Y는 CIG 해가지고 Y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Y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Y는 C 100 플러스 0.8 Y 100 플러스 0.8 가로 열고 Y 빼기 T 조세가 50이죠. 50 여기까지 이제 소비를 적었고 그 다음에 투자를 적으면 투자가 150 정부지출 50 Y는 CIG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이제 Y로 정리해보면 됩니다. 0.8Y니까 넘기면 0.2Y가 남고요. 그 다음 이제 100 여기 마이너스 40이죠. 58 40이니까 그다음에 60 그 다음에 이제 210 260이 되겠네 그죠? 260이니까 Y는 현재 Y는 1300입니다. 그죠? 그 완전 이제 앞에 문제처럼 현재 소득은 Y 1300 완전고용 GDP는 1500 그러니까 역시 GDP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황입니다. GDP 갭이 200이나 발생하여 지금 불황 상황이다. 일단 현재 균형 소득은 잠재 총생산보다 적으며 이래 되죠. 적으며 그러면 이제 잠재 총생산에 이르기 위해서는 투자는 얼마, 정부출은 얼마, 조세는 얼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쭉 물어봤다. 보기 1번, 2번 이제 5번 중에 답인데 1번, 2번, 5번 중에 답인데 투자는 얼마, 정부출은 얼마 뭐 이제 그런 성수를 이용해서 이제 요 앞에 문제처럼 200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 모형이 이제 투자 성수나 정부출 수는 똑같거든요. 이 모형에 이제 가만 보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들어와 있고요. 조세가 들어와 있지만 정액 조세가 들어와 있습니다. 정액 조세는 기본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투자 성수나 정부출 성수는 1-C 0.8분의 1입니다. 거다가 투자나 정부출은 똑같으니까 정부출을 얼마나 늘리면 국민소득이 200이 증가돼요. 여기 200이죠. 200이 증가되어 완전고용이 실현되느냐 이죠. 그럼 이제 성수가 오니까 40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투자나 정부출은 40을 늘려줘야 되고요. 조세는 얼마나 감면해야 되냐면 소득을 올려야 되니까 조세는 감면해야죠. 그럼 이 모형의 조세 성수는 기본 모델이니까 1-0.8분의 마이너스 0.8입니다. 조세 성수가 1-C분의 -C. 조세를 감면하면은 소득이 200이 증가됩니다. 그죠? 200이 증가되기 위해서는 조세는 얼마 감면해야 되냐? 조세 성수는 -4잖아요, 이게. -4니까 조세는 -50을 감면해야 되죠.
그래야 200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 맞는 건 몇 번이죠? 맞는 것은 답은 2번만 맞죠. 정부 지출이나 조세는 40을 내야 되고 조세는 50을 감면해야 되니까 2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뭐 승수인 거 쭉 승수 계산하면 뭐 너무 쉽죠. 그 다음 1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내용도 있죠. 우리가 9장에서 소비가 미덕이다. 이 개념이 뭐냐? 그럼 저축은 악덕이라는 논리인데, 자, 잘 아시죠? 여러분. 소비가 미덕이다. 동의어는 저축은 악덕이다. 저축은 악덕이다. 세이빙즈 패러닥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축은 악덕이다. 절약은 역설, 뭐 이런 거죠. 세이빙즈 패러닥스. 케인즈파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제 저축이 증가되면 소비가 위축되니까 소득이 떨어져서 경제가 죽는다는 논리죠. 저축이 늘면 소비가 위축돼가지고 소득이 떨어지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살지. 저축을 하면 소비가 떨어지니까 소득이 경제가 죽는다는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저축은 악덕이고요. 소비가 미덕이다 이런 논리고 케인즈파의 주장이 되겠죠. 케인즈파의 주장이고 물론 고준파의 세이의 법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은 단기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요. 또 경제가 극심하게 불황 시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이제 저축이 악덕이니까 또 우리가 구성의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예가 되겠죠. 구성의 오류의 예가 되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저축은 무조건 미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축이 이렇게 늘면 거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악덕이 되죠. 그러니까 구성의 오류의 예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런 나라도 있지만 이 저축이 돼서 소비가 떨어지지만 이게 투자로 연결돼 주는 나라들은 소득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축이 미덕이 되고요. 그럼 이게 이제 고준파 주장처럼 세이 법칙이 작동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이 법칙이 작동하여 투자가 연결돼 주는 나라는 그렇죠. 세이 법칙이 작동하여 저축이 미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는 장기가 있나고요. 경제가 호황이거나 성장기에 있을 때는 오히려 세이 법칙이 작동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미덕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럼 이제 요 하얀 거를 물어봤으니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구성의 오류의 예가 된다 맞고요. 그 다음 저축의 역설에 해당한다 맞고요. 그 다음 경기가 과열일 때 적용된다. 여러분 경기가 과열이거나 호황이거나 성장기거나 장기에는 오히려 세이 법칙이 작동합니다. 투자로 연결돼 주니까요. 이건 단기나 극심한 불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에 이제 고전학파 모형에서는 절약의 역설이 나타나지 않고 절약이 미덕이다. 세이 법칙이 작동하게 되죠. 고전학파 모델에서는. 자, 이제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정의 문제인데 폐쇄경제에서 국민저축을 구성하는 두 성분이 되는 것은 국민저축은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이죠. 그리고 이 식을 반드시 기억하시라 했죠. 이 식에서 유도되는 건데 CST import, CIGX 이 식에서 유도되죠. 이제 균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S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T 그대로 내려오고요. 정부지출을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정부지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C는 이제 양쪽에 같은 거니까 제거하고, 그 다음에 I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포트 그대로 내려오고, 이제 수입은 이렇게 이제 이동시켜서 마이너스 임포트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균형에서는 이게 이꼴이 성립합니다. 요놈이 민간저축이고, 이게 정부저축이죠. 이 재정수지가 재정수지 혹은 정부저축이라는 재정수지를 하기도 하고 정부저축이라는 두 개 합치면 국민총저축 이렇게 혹은 뭐 국내 총저축 이렇게. 요건 이제 국내 총투자 이게 되죠. 자,
국내 총수. 이건 순수출, 이렇게, 이 경상수지를 하기도 하고요. 경상수지, 혹은 순수출, 이렇게. 이 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 뭐 국민저축이 이야기 나오거나 민간저축, 정부저축 이야기 나오면 이 식입니다. 이 식이니까 이 식을 탁 적어놓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18번에 18번은 뭐 경기 침체 갭 또는 디프레 갭, 불황이다 이 말이죠. 불황, 디프레 갭이 존재할 때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이 뭐 디프레 갭이 총 수요를 올려야 되겠죠. 그죠? 디프레 갭이니까 총 수요가 총 공급이 부족하니까 총 수요를 올려야 되는데 1번 정부출을 확대한다 맞고요. 2번 투자세 공제를 확대한다 맞고, 확장 통화 정책으로 이자를 낮춰준다 맞고요. 그럼 소비 투자가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득세를 낮춰 처분 가능 소득을 증가시키다 그러면 소비 늘어날 거고, 5번이 답이겠네요. 외환시장에 대입하여 원화가치를 상승시킨다. 원화가치 상승하면은 환율이 하락이죠. 원화가치 상승, 환율 하락되면 수출이 감소돼 버리죠. 그래서 수출 수요가 감소하니까 이거는 적절한 방법이 안 되겠네요. 답은 5번 되겠습니다. 환율을 올려야 원화가치를 떨어뜨렸어. 환율을 올려야 수출이 늘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이것도 성수 문제인데 조금 더 많은 요인이 추가된 겁니다. 다음 모형에서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시킵니다. 정부 지출을 1만큼 늘리면 균형 소비 지출이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이게 이제 소비를 또 물어봤어요. 자, 소비가 얼마 되겠는가 이랬는데, 그럼 이거는 바로 우리가 정부 지출이 1이 늘어나서 소비가 얼마 되는 게 아니고, 정부 지출은, 소비는 정부 지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 이 중간에 이제 소득이 증가돼 주니까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소비가 얼마 변화,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소득이 얼마 변화되는 걸 알면 여기 한계 소비 성향을 이용해서 소비가 얼마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정부 지출이 1 증가되면 소득이 얼마나 증가되겠는가, 이건 이제 정부 지출 성수를 이용해서, 성수 이론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모델의 이제 정부 지출 성수는, 자, 소비, 투자, 유발 투자 들어와 있고 수입 함수까지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 모델의 정부 지출 성수는 1-C 한계 소비세 0.5네요. 그죠? 0.5분의 1에서 그 밑에 수입 함수 들어와 있으니까 한계 수입 성향 플러스시켜야 되죠. 플러스 M, 한계 수입 성향 0.1이죠. 0.1 들어가고, 또 가속도 개수 들어왔네. 소득에 비례 유발 투자도 들어와 있으니까 유발 투자 개수 0.4를 여기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 0.4, 이렇게 두 개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여기 이제 정부 지출 성수입니다. 이 문제의 정부 지출 성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정부 지출 곱하면, 정부 지출을 이제 1을 곱하면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 변화하는지 나오죠. 성수가 0.5, 0.6, 0.2분의 1. 그럼 전체가 5네, 그죠? 5 곱하기 1은 5가 증가됩니다. 소득이 5 증가되죠. 그럼 이제 한계 소비성 양을 이용해서, 한계 소비성 0.5잖아요. 0.5. 한계 소비성 0.5니까 그 소득이 5 증가되면은 소비는 2.5가 증가된다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2.5,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9장을 마치고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0장은 우리 강론으로 좀 쉬운 장이죠. 소비함수론과 투자함수론. 이런 강론을 보는 파트입니다. 자, 그럼 10장으로 넘어가서 소비함수론하고 또 투자함수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문제, 자 10장에 1번 문제. 그 투자의 정의를 물어봤네요. 국민소득 계정에서 투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투자는 경제학에서 반드시 그 실물 자본의 증가가 일어나야만 투자를 하죠. 그 다음 예외로 이제 상품 안 팔리고 남은 재고를 GDP에 추계하기 위해서 투자라고 합니다. 자, 1번 상품 재고의 증가, 재고 투자를 합니다. 예외로 재고 투자는 GDP에 추계하기 위해서 재고 투자를 하고요. 그
그 다음에 2번에 기업의 새 기계 구입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답이네. 기존의 다른 기업 인수, 이거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GDP 추계도 안 되고요. 답은 3번이고, 4번에 기업의 새 컴퓨터 구입, 그 다음에 5번에 신축 주택에 대한 소비자 지출. 소비자 이는 우리가 GDP에서 공부했죠. 신축 건물은 GDP에 추계되는데, 어떤 건물이라도 누가 샀든 간에 투자로 지출해요. 신주 구입도 마찬가지고요. 신주 구입이나 신축 건물 구입이나 어떤 건물이든 어떤 주식이든 신주와 신축 건물은 누가 샀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GDP에 투자로 지출됩니다. 투자 지출로 추계됩니다. 그래서 다 맞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먼저 각종 투자 이론을 물어봤어요. 자,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그 투자 이론은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셨죠. 그 NPV법, 순현재가치법이라는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승률법이 있고요. 이 두 이론에서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 A가 기대되는 수익이라고 한다면 이 투자에 기대되는 수익이 많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고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한다. 이런 기대 수익과 이자율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결정 변수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물론 이제 이자율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학파가 고순파고요. 케인즈파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데 미미하다. 좀 미미하고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고순파들은 투자가 이자율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제 학파 간 주관적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런 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신고순파 투자 이론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에서는 신고순파 투자 이론,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 요거로 딱 공부하셔야 되죠. 이 미시경제학의 노동 요소 시장에서 요소 수요의 유흥극대화 조건 기억나시죠? 요소 수요 유흥. 노동이면 모든 시장의 완경이라 가정하고, 노동 같으면 이제 한계 생산물 가치, 이걸 노동 채용의 비용이, 한 명 채용의 비용이 임금이니까 이렇게 임금 이렇게 하죠. 자본 채용의 유흥극대 조건은 이제 투자는 자본 채용이잖아요. 기계 사들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한계 생산물 가치, MPK겠죠. 자본의 사용자 비용. 자본의 사용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자본 한 대 사용의 비용은 자본의 사용 비용은 그 실질 이자율 플러스 감가상각률 곱하기 기계 가격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기계를 1,000만원짜리 사들였을 때 그 1년 동안 사용했을 때의 그 실질적 자본 사용의 비용입니다. 이자하고 그 1,000만원에 대한 이자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만큼 실제 그 기계를 사용했을 때의 비용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고순파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서 이제 재화가 기업이 만들어 파는 재화 가격이 올라가거나 기술 진보로 기계의 생산성이 좋아지면 투자는 늘어나고, 그럼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면 투자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려면 실질 이자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감가상각률이 올라가든지 기계값이 올라가든지 그러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올라가니까 투자는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가속도 이론에서는 소득의 변화나 소비의 변화가 투자를 결정한다. 소득의 변화나 소비의 변화. 토빈의 Q 이론에서는 Q 값이 1보다 크면은 투자를 하라. Q 값은 이제 분자가 주식 총가치,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가치가 분자고요. 분모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실물 자본의 대체 비용, 실물 자본의 총가치죠. 그게 이제 Q 값인데 이게 1보다 크면은 투자하라. 즉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이제 1보다 커지게 되면 주가를 보고 이거 계산을 해야 됩니다만 여기 이제 1보다 커지면 투자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게 이 기업의 비전이 좋아진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론이 이제 토빈의 Q 이론 뭐 이런 겁니다. 투자 이론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NPV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제 IRR 내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이나 이런 건 이제 또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투자 이론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케인즈는 투자의 한계율과
투자 한계율은 내부 수익률입니다. 내부 수익률과 같은 말이죠. MEI. 내부 수익률. 투자의 한계율과 이자율이 적어도 일치하는 수준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 여기 구체적 내용이 나왔네요. 투자 요인에 대해서 내가 쭉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 IRR법에서는 투자의 순현재 가치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죠. 간단하게 적어서 이제 여기 수익 이렇게 하고요. 뭐 수익 비용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이제 연도 생각 안 하고 1 플러스 내부 수익률 뭐 이렇게 N성 이렇게 0이 되게 하는 이 할인율이죠. 이게 이제 내부 수익률인데, 내부 수익률이 이제 이자율보다 크면 투자를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기 1번이 그 말 아닙니까? 투자 한계율, 즉 내부 수익률이 적어도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적은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적은 거는 투자를 안 하는 거고요. 적어도 이제 크거나 같은 수준까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는 내부 수익률 값이 큰 것부터 우선적으로 투자하라,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있죠. 물론 이제 이 투자 이론이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투자 이론이지만 그까지 우리 경제학 원론에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NPV는 그냥 NPV 계산해가지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수익과 비용 해가지고 1 플러스 이자율에 이제 N승 이래가지고 NPV를 바로 계산해가지고 이 NPV가 0보다 크면 투자를 해라. 뭐 그런, 그리고 이제 NPV가 큰 것부터 투자하시고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1번 맞고 2번 가속도 원리에 따르면 투자는 소득 변화와 그 소비 변화의 증가함수, 비례함수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신고전화파 투자율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에 따르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올라가면 투자가 늘어난다. 투자의 주요 결정력이 맞고, 4번에 토비인의 Q 이론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평가되는 어느 기업의 시장 가치가 그 기업의 실물 자본 대체 비용보다 큰 경우, 즉 Q값이 1보다 큰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 기업의 투자는 감소한다. 이거 틀리네. 감소한다. 투자가 증가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딕시스의 투자 옵션 모형에서는 투자는 불확실성의 감소함수다. 맞죠? 그거는 뭐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투자는 감소한다. 뭐 그런 내용이죠. 투자에는 뭐 거의 다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 4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4번은 이제 소비, 일반적으로 이제 무슨 이론을 언급도 안 하고요.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아니겠어요. 야, 참, 이런 게 참 어려운데, 그 무슨 이론을 언급도 안 하고, 누구의 무슨 이론도 언급 안 하고,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이제,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쫙 다 따져보면은,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우리가 이제 학폐부를 이렇게 보면은, 이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는 일단 뭐 소득 수준이다. 소득이 소비에 영향을 준다. 비례관계다. 이게 이제 케인즈를 비롯한 케인즈라 뭐 이제 듀젠벨이나 프리드만이나 MBA 가설 이런 소리 전부 다 그 소득, 각종 소득이지. 케인즈는 절대소득, 듀젠벨이는 상대소득, 프리드만은 항상소득, MBA는 평생소득, 각종 소득들이죠. 가정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그 사람 자산에 의해서 소비가 된다. 이제 피부업가. 피구라는 사람이, 피구도 뭐 옛날 오죽하지만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가 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자율에는 반비례하죠. 이자율이 늘면은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면 저축이 느니까 소비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저축이 이자율에 정비되고 소비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이게 이제 옛날 고주파들이죠. 그래서 크게 이제 소득과 자산과 이자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학 원론이 나오는 이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죠, 이게. 그럼 이거 보고 이제 1번, 물가 하락이 예상된다. 이거는 미세주의였죠. 우리가 물가 하락이 예상되면, 가격이 내려가는 데 사는 게 좋으니까 지금 소비를 늘릴 이유가 없죠. 지금 비싼데. 그죠? 답은 1번이네요. 1번이고. 그 다음 2번은 뭐 근로소득세율이 낮으면 소득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이자율이 하락하면 저축이 감소돼서 소비가 늘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주가가 상승하는 거는 자산이 증가되죠. 자산이 증가되고, 뭐 다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라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이제 소비 이론이 들어오는데, 소비함수론. 저축과 소비에 관한 이론 중에 틀린 것은 있어요. 소비는 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소비함수론. 우리 쿠즈네츠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그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구내저의 사실에 따르면 구내죠. 여기 소득이고 여기 소비라면은 사람들이 횡단적으로는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봤을 때 횡단적으로 소비함수 이렇더라. 횡단 소비함수. 그 다음에 또 단기적 소득 변화에서는 또 소비가 이렇게 움직이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소득이 횡단적으로나 단기적으로는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도요. 크게 올라가도 소비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는다. 또 소득이 떨어지더라도 소득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소비는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비는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 소득이 많이 변해도 횡단으로나 단기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득이 올라갈 때 횡단 단기로는 소득할 때 이제 APC가 떨어진다. APC는 이게 원점의 끈 기울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 평균 소비 성향보다 적기 때문에 떨어지죠.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잘 보세요. 소득이 늘어나는 기준에 APC가 떨어집니다. 늘어나는 기준에. 만약에 소득이 떨어지는 기준으로 가면 오히려 이 기울기가 올라가죠. 반대는 반대입니다. 소득이 만약에 떨어질 때는 APC가 도리어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러나 이게 이제 장기 소득 변화에서는 소비가 이렇게 움직이죠. 장기는 이 장기 소득이 이만큼 같은 금액이 변하면은 소비는 좀 크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좀. 장기 소득이 떨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소비도 크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장기에는 소득이 이제 오르거나 내릴 때 APC가 일정하다. 한계 소비 성향과 평균 소비 성향이 같이 움직이다. 요걸 밝혔잖아, 주제치가 조사를 하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제 우리가 케인즈의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은 요 두 개만 설명할 수 있죠. 케인즈는 뭐 무조건 거시경제학이 장기하고는 어울리지 않고요. 장기를 설명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듀젠벨이나 프리드만이나 그 MBA 가설은 듀젠벨리의 상대소득 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MBA를 합해서 요 세 개는요, 요 세 가지를 다 설명하죠. 횡단이나 단기뿐만 아니라 이 장기적인 것도 설명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그 케인즈설 하나하고 이 세 가지 설의 차이점 하나는 장기의 이 특질이죠. 장기의 특질을 설명을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단기나 횡단은 다 똑같이 합니다. 단기나 횡단의 특질은 다 설명하는데 요 장기를 설명하냐 못하냐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단기 소득의 변화에 의해서도 소비가 변화된다. 요거는 케인즈설 뿌이죠. 절대소득 가설. 케인즈설 뿌이고요. 아니다. 장기 소득 변화가 일어나야만 소비가 반응할 것이다. 오히려 단기 소득 변화에서는 소비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장기 소득 변화가 일어나야 소비가 변화한다. 이게 이제 나머지 세 가지 가설이죠. 이런 차이가 있죠. 이는 아주 중요한 정책상의 함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현재 소비는 소비인데 자기 과거 소득에 영향을 받는 이론이고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이론, 미래 소득에 영향을 받는 이렇게 나누면 과거 소득에 자기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듀젠벨리설밖에 없죠. 상대 소득 가설.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 케인즈설이고요. 미래 소득에 영향을 받는 이제 프리드만설과 MBA설 이런 설들이 이제 미래 소득에 현재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쭉 되죠. 소비 함수는 이렇게 공부하셨죠. 올해가 문제를 풀면서 또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7번에는 아직 문제는 안 풀었는데 소비 함수는 전체에 대한 궤관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문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